예, 봄이 되면서 결혼식 시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속속 청첩장은 도착을 하더군요. 근데 결혼식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웨딩홀이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예약도 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전해드릴 이 밀착 카메라를 보시면 이거 뭘 믿고 웨딩홀을 골라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연인들의 소중한 결혼식을 망쳐놓은 황당한 웨딩홀 현장을 김관 기자가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자, 지금 제 손에는 한 예비 부부의 청첩장이 들려 있습니다. 안을 좀 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바로 지금이 이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웨딩홀 5층 홀에서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도를 보니까 이곳은 이대역 바로 근처에 있는 예식장인 것 같은데 바로 제 뒤에 있는 건물 5층입니다. 그런데 한창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이 시간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전혀 없고 또 예식이 진행된다는 안내 표시도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5층까지 걸어서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제 목소리가 울리는 게 들리실 텐데 이 5층은 아무도 없이 어둡고 썰렁한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여기가 바로 오늘 예비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식장인데 신랑 신부도 없고 그들의 하객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객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그리고 황당해합니다. 웨딩홀이 해요? 관계자분 아니시나요? 못 들어가요. 5층 다 잠겨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 없어요. 결혼식에. 이상하죠. 무슨 결혼식 이래. 이때 다른 하객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어머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니 황급히 택시를 잡습니다. 또 다른 하객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서울 영등포의 한 웨딩홀. 이대 앞 예식장에 있어야 할 신랑 신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진짜. 청첩장 다 풀린 상태였는데 갑자기 나니까 가족들 다 장난 아니었어요. 계약한 웨딩홀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결혼을 불과 엿새 앞두고 들은 겁니다. 제가 중요한 신장인데 어이가 없죠. 그래도 배신은 거기를 믿고 어쨌든 계약을 했는데 예식을 받고 세겜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나가 다 연락도 안 되고. 더 큰 피해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웨딩홀을 예약한 이 부부의 결혼식은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놀라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경찰도 오고 난리고 지금 경찰관 말씀으로는 결혼식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고. 당시 웨딩홀에선 한 여성이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건물측이 웨딩홀의 전기와 물을 끊어버리자 웨딩홀 대표가 이를 복구시켜달라며 항의 시위를 한 겁니다. 부부는 1시간 만에 다른 웨딩홀을 구해 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초상집이었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저는 메이크업 다 했는데 거의 지워지고. 계속 울고 이제 신부도 해당 웨딩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 이 웨딩홀이 폐건물로 방치된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건 이곳 연회장에 올라와 보니까 더욱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각종 조리기구들이 뽑혀진 채 아예 널브러져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가보시죠. 곳곳에 먼지들이 아주 수북한데 제가 이 하얀색 장갑을 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색인데 이렇게 금방 시커매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웨딩홀 관계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 웨딩홀 경연진들을 만나기 위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탄 채 직원용 출입구 앞까지 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출입구는 잠겨져 있는 채 열리지 않고요. 그 앞에는 웬 통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좀 보실까요? 이 제목인데 웨딩홀 층에 대한
퇴거 요청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현재 이 웨딩홀 측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설명 붙어 있습니다. 웨딩홀이 관리비와 임대료 수십억 원을 내지 않자 건물 관리단 측이 내린 조치입니다. 양측은 관리비와 임대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뭐 돈을 벌면서도 이제 안 준 거죠. 임대료가 한 지금 31억 정도 밀려 있거든요. 자기가 권한은 법원에서 관리비나 단전단수 할 수 있는 상무행위를 주셨고 그거에 따라 진행을 고지한 다음에 진행을 한 겁니다. 수소문 끝에 웨딩홀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들은 예식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했고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식은 하고 싸우자는 거였죠.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애꿎은 신랑 신부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사업인 건데 장사를 할 자격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벌써 지금만 해도 이 정도 상황이면 그 200상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대충. 앞으로 예식 진행하실 분들이. 뜻밖의 웨딩홀 계약이 파기된 예비 부부들은 당장 피해를 구제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최근에 법원 입장이 이런 웨딩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금,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의 한 대형 웨딩홀입니다. 오늘 주말 낮 시간대를 맞아서 결혼식이 몇 개가 안에서 열렸고 그 뒤에 빠져나온 하객분들 그리고 혼주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가 만났던 많은 예비 부부들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런 행복한 풍경을 바라고 있진 않았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관입니다. 예,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생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뒤에 대표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 푸드트럭 합법화입니다. 당시 새 일자리는 6,000개, 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허가받은 푸드트럭은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불과 33개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밀착 카메라 안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축제.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조된 차량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입니다. 음식의 조리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이 차량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안에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차량 안에서도 손쉽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조리를 위한 가스 레인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처럼 배수구가 있어서 이렇게 남은 음료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은 하역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우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인천에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허가받은 푸드트럭 2대가 있습니다. 이석준 씨는 공모에 참여해 2년 계약 3,5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습니다. 너무 여기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노점상들 때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100만 원도 안 될걸요?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조차 많지 않습니다. 저분은 아주 외로우시더라고. 손님도 별로 없고. 합법 푸드트럭인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합법 푸드트럭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푸드트럭 존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와 함께 트럭 안쪽에 영업신고증이라고 붙어있는 이 자그마한 표식이 전부입니다. 이곳에 합법 트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은 이 허가받은 푸드트럭에서 나오는 불빛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화려한 조명에 이 LED 조명까지 보이는데요. 이곳은 불법 노점상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바로 앞에 여기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직접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류를 포함해 메뉴도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다 불법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장사하면 잘 되죠. 예. 들어온 놈도 미친 놈이고, 수자공사에서 저렇게 한 것도 미친 짓이고. 바로 옆 노점 행위를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천의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법 푸드트럭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푸드트럭 영업 장소입니다. 이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푸드트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시면 이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시설도 없는 데다가 이 흔한 화장실조차 없어서 이 주변 공간이 굉장히 인적이 드문 상태인데요. 장소적인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장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 때문에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이런 이유로 여의도 공원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불법 노점상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주 청년 창업 1호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푸드트럭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는 1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허가받은 푸드트럭은 전국에 4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전시행정의 사례가 아닌 성공적인 규제개혁의 사례로 남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안지연입니다. 사람 향기 가득한 이세계 MMORPG가 온다. 시그널 사전 예약 진행 중. (301-1호) (301-2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개의 현관문이 다시 나타나는 일명 방조객입니다. 한 가구가 산다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4가구가 거주하는 식인데요. 한 푼이라도 저렴한 방을 구하려는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재라도 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130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있었던 게 불과 지난해의 일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인근 주택가에는 주로 이 학교의 재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당 다세대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8세대가 살고 있다고 등록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편함도 모두 8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301호-1호, 2호, 3호라고 적혀 있고요. 4층도 마찬가지로 401호-1호, 2호, 3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쪽에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가니 층마다 현관문이 2개씩 있습니다. 401호의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신발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3개의 방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402호의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호와 2호로 나눠져 있는 방문이 보입니다. 이 문 한번 열어봤더니요. 그제서야 싱크대와 침대가 있는 원룸이 보입니다. 방 하나를 2-3개로 쪼갠 일명 방조객입니다. 배달원은 이런 건물이 익숙한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세입자에게 주문한 음식을 건넵니다. 401호인 줄 알고 그냥 봤는데 다시 1이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있는 걸 아니까. 이 일대에서 방조객이 건물을 찾는 건 쉬웠습니다. 3가구가 살 수 있는 이 주택에는 실제로 10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냥 좋은 집이니까
2년 계약해서 살면은 학생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7만 원. 하지만 얇은 칸막이로 방을 나눠 방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소리가 저녁에 많이 들리고 그렇거든요. 옆에서 뭘 하는지 거의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오피스텔보다 저렴하면서 고시원보다 생활 환경이 나은 쪼개기 방의 수요자는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한 주택에서는 방을 4개로 나누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거 불법인 건 아시죠? 아니, 불법이고 뭐고. 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잘 하는 거 있는데. 실제로 이 일대로 돌아다니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더니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주택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구가 산다고 신고한 이 건물 외벽을 보면요. 이렇게 도시가스 계량기가 6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오시면 계량기가 13개 더 달려 있습니다. 내 가구가 산다고 신고해놓고서는 실제로는 1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불법으로 방을 쪼갠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발코니에 칸막이를 임의로 설치한 다음에 발코니를 둘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개조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방을 쪼개다 보니 이동 통로는 좁아지고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는 방 쪼개기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금보다 임대 수익이 더 큰 상황이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 넣고 계속해서 쓰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요. 어둡고 미로식 복도에 있는 쪼개기 방들, 조금 더 저렴한 방을 찾는 세입자들은 오늘도 화재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부산 지하철에서는 어제부터 여성만 탑승할 수 있는 여성 배려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승객들 편의뿐 아니라 성범죄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한쪽을 분리하고 갈라놓는 것만이 대수냐는 문제 제기도 있고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해본 결과로는 우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현 기자입니다. 부산의 지하철 1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44만 명으로 부산 지하철 승객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열차입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의 여성 배려칸 앞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 승객만 탈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전체 열차 가운데에서는 5호차 한 칸에서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 각각 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9분인데요. 이 특수 카메라를 들고 한 명의 여성 승객의 시선으로 배려칸 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려칸 안에 탑승했습니다. 이렇게 배려칸을 알리는 안내원이 탑승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안에 보시면 여성 승객도 보이지만 좌석에 앉아있는 남성 승객도 보입니다. 이 좌석 중간에는 여성 배려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출구 쪽에 가시면 이렇게 문에도 배려칸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고요. 또 통로 위쪽에도 이렇게 여성 배려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성 배려칸에 탄 승객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런 칸만 있으면 조금 더 안심도 되고. 같이 오시면 사실 여성분은 탈 수 있고 남성분은 탈 수 없는 건데. 옆에 칸에 타면 되죠. 퇴근 시간대 여성 배려칸을 지켜봤습니다. 승객 10명 중 2~3명은 남성입니다. 이들은 여성 배려칸 표시가 잘 보이지 않거나 몰랐다고 말합니다. 좀 크게 가가지고 확대를 해서 붙여줘야만이 이해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있으면 있을까 딱 타고 말해주기 전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홍보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열차는 여성 배려칸 홍보 열차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 배려칸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한 열차인데요. 손잡이를 보시면 이 여성만 탈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창문에도 양보를 해달라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배려칸 홍보 열차의 문구 역시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냥 이 홍보물을 보기에는 여성 배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배려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여성과 아이를 부각시켜주면 어떨까. 안전요원이 여성 배려칸이라고 안내하자 승객들이 협조하기도 하지만 판을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무조건 승객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탁상공론을 하고 있어요.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성 배려칸이라는 게 저는 사실 그게 예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진짜 여성들을 배려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 남성은 기습적으로 카메라 앞으로 뛰어들어 반대 의견을 외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 같은 반대 여론 때문에 서울과 대구는 여성 전용 칸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루 4시간만 운영하다 보니 막상 운영 시간이 시작돼도 열차 칸을 바꿔 타는 승객이 거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보안 대책에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성 배려칸은 석 달간 시범 운영된 뒤 공식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배려칸이 여성 배려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지 주목됩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네, 쇼핑몰 같은 큰 건물의 출입구는 보통 대형 여닫이 문이죠. 앞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잠깐 잡아주는 건 작지만 커다란 배려일 겁니다. 이 배려에 필요한 시간은 딱 2초입니다. 우리 실상은 어떤지 밀착카메라 고석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명동과 연결되는 회원 지하상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1년 내내 붐비는 곳입니다. 이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닫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앞사람이 문을 잡아주지 않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유리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 부상을 조심하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문이 가벼울수록 또 이 속도 제어 장치의 힌지가 낡을수록 이 문의 반동이 커지게 되면서 부상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출입문에 카메라를 설치해 통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뒤따라오는 이들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앞사람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면서 팔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모습은 흔합니다. 문에 이마를 찍고 놀라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출입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이곳 역시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애기 데리고 가다 보면은 짐도 많고 하니까 문 빨리 가시다 보니까는 제대로 잘 안 잡아주셔서 그냥 좀 당황스러운 적은 몇 번 있었어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어른 눈높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들은 더 위험합니다. 배려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문 열면 제가 이게 앞에서 치고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진짜 밟을 뻔했어요. 발을. 근데 오히려 되려 저한테 그리고 화를 내시고 가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시청 출입문. 문 앞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자세히 보니까요. 뒷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거울이 함께 부착돼 있는데요. 뒷사람을 배려해서 손잡이를 잠시 잡아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티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앞선 두 곳보다는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그냥 지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생각이 이제 자각이 드니까.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에도 잠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안에 있던 승객들이 다 내린 뒤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승객들 때문에 서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열차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열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리는 승객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이를 앞세워 좁은 틈을 헤집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제가 못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탑승을 하는 걸까? 그렇지. 여기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건 그 마음이 항상 있다고. 사실은 그건 인정해요. 배려는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 여유라는 거는 뭐 돈이나 지위 같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갚으면 또 몇 배로 돌아오니까 그게 결국엔 장기적으로 나한테는 투자죠. 살기가 빠듯하다, 여유가 없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고석승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맛이 좋다. 시원하다. 칠성사이다가 좋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네, 아마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구역을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인데 취지는 좋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안지현 기자가 밀착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구로구 개봉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아마존 구역입니다. 이 아마존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구역이라는 뜻인데요. 이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이 학교 앞에 이처럼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이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보도에는 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보도블럭과 안전 펜스를 없애고 대신 인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없는 평평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설치 이후 더 위험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드레일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거든요. 인도로 가는 개념이 좀 희박해진 거죠. 이제 본격적인 하교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반 전인 12시 반부터 3시간가량 이곳의 차량 통행은 금지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아마존 지역이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걸어다닙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아이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곧이어 들어오는 또 다른 차량. 차량 통행 금지인 거 모르셨나요? 네, 저쪽에 나쁜 쪽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여기가 아이들 아마존 지역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차량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곳의 경우 등교 시간에는 차량 통행 제한마저 없어 차도로 다니는 아이들과 차량이 금세 뒤엉킵니다. 이번엔 운전자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조금씩 들어가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는 보이지만 그 어디에도 시간제로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시는 써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학교 앞이다 보니까 일방 통행로인데요. 이 화살표를 따라 조금 더 아마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방 통행로지만 학교 앞까지 다 와서야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아마존에 쉽게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서울 은평구 가련초등학교 앞에 아마존 지역입니다. 이곳을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초록색 칠을 해놔서 인도를 차도와 구분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곳 역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 부분에 아무런 턱이 없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쉽게 불법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차가 막 서 있어요. 아이들이 급하게 뛰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위험한 건 있죠. 학교 일대를 돌아보니 차량뿐 아니라 가판대도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쉽게 인도를 넘나듭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디로 지나가? 일단 여기. 여기? 여긴 차도잖아. 한 차량은 아예 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마저 치워버립니다. 홍보 부족도 문제입니다. 370여 개의 학원이 밀집한 노원구의 은행 사거리. 3년 전인 2013년에 설치된 아마존이지만 도로 위 표지판을 제외하고 이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 네. 차만 막 다니고 공원이나 그런 데만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긴 아니라고. 서울시는 31억 6천만 원을 들여 서울 내 모두 15곳에 아마존을 설치했습니다. 아마존이나 스쿨존의 가장 핵심은 자동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경계턱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죠. 아마존 사업에는 이제껏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학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다니기에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부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내고 빌려 타는 방식인데 편리하긴 하지만 좀 위험합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 기자가 직접 타본 소감을 전해왔는데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 옆에 이 자전거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일명 따릉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앱을 내려받은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결제합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에 이렇게 대여를 원하는 자전거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자전거 단말기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면 자전거 대여가 완료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요. 총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식 운행 후 하루 평균 대여 수는 2,000여 건.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한 거의 10대 가까이 배치를 해놓고 가는데 한 2시간 지나면 또 없고. 안전장비와 특수카메라를 착용하고 4대문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차량과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나옵니다.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진입부터 쉽지 않습니다. 주변 차들은 경적을 울려댑니다. 어렵게 들어서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세계 자전거 우선 도로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차선에 이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데다가 주변에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자전거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또 다른 우선 도로도 비슷합니다. 저기로 다니면 치여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달리면 좀 무섭긴 하죠. 조금 더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우선 도로에 대형 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간신히 피해갑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아예 자전거 도로를 점령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차가 밀려서 그렇잖아요. 차량이 너도나도 자전거 우선 도로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 바로 옆이나 뒤에 붙습니다. 장애물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엔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이렇게 차도 안에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요. 그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이 있는 데다가 이 앞쪽을 보시면 경사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예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이곳은 이처럼 굉장히 비좁은 데다 이쪽은 아예 자전거 도로밖에 없어서 보행자와 부딪히기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좁은 곳의 인도폭은 30cm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람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 많이 비켜서 묘기 운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인식하는 보행자도 많지 않습니다.
색 구분마저 없으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도 잇따릅니다. 버스와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가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 위로 버스가 지나갑니다. 올 9월까지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4,400여 건, 숨진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보행자 도로나 차도와 완전히 분리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도입한 공공자전거 사업. 하지만 공공자전거를 무작정 늘리기에 앞서서 보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신도시에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단지 내 보행로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을 하죠. 아주 싸움까지 날 정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장면이 간혹 나오는데 부산에서는 통학로를 둘러싼 마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높은 담벼락을 넘어서 4m라고 합니다. 그 담벼락을 넘어서 등교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신우 기자의 밀착 카메라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가 보행 통로인데 이렇게 문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문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렇게 높은 담벼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담벼락을 걷는 아이들. 담장을 넘어갑니다. 학교에 늦은 또 다른 아이도 커다란 돌덩이를 밟고 담벼락을 탑니다. 바로 이때 저편에선 다른 아이가 닫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조적인 모습이 포착됩니다. 무섭죠. 위험하고. 들어와서 절로 넘어가더라니까. 그 애들이라는 걸 어쩔 수 없다니까. 영상에 나왔던 담벼락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4m가 훨씬 넘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른인 제가 올라가기에도 힘든데요. 직접 이 철조망을 보니까 이렇게나 휘어집니다. 상당히 약하고요. 이 모서리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나 예리하게 깎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이 난간을 밟고 이 철조망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넘어야 하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통과하려면 아파트 출입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구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적으로 겁내주고 애들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오죽 불편하면 안 그러겠나. 아이들이 고개를 부리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가 경비실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아예 연결을 끊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를 보시면 경비실 호출 시 문 개방이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담벼락을 넘지 않는 아이들은 우회길로 가다가도 갑자기 문이 열리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마치 놀이공원 문이 열린 듯합니다. 뛰다가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넘어가요.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저희는 엄마가 몰라요. 저 문을 없애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다 보니 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밟고 올라가서요? 그럼 반대쪽에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거 밟고 내려와요. 이웃 주민들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은 줄 몰랐어요. 이게 저희 세대 비밀번호 누르면 원래 출입문은 8개 될 수 있었는데. 방금 주민이 들어가서 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카드가 필요 없는데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센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이 끼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경비실 호출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새로 들어선 이웃 아파트의 학생들이 단지를 지나 통학을 하자 지난 9월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문에 끼일 수도 있는데 꼭 이 지름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돌아가는 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아이들의 걸음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사도 있어서 네, 돌아가는 길은 경사가 있어서 올라오기도 힘든 데다가 지름길보다 2배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통학 시간만큼이라도 좀 개방해달라, 1시간만 개방해달라고 정말 통사정을 했습니다. 문제의 길은 시가 정한 공공보행 통로여서 차단문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행문을 닫아놓은 이 아파트는 곳곳에 이런 도로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날 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공보행로에 맞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주장도 합니다. 공공보행 통로에는 장애 루트로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돼 있고 시설도 안 되는데 허가 내주는 게 돈이고요. 관할군청은 불법문 관련 이 아파트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문 철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짜진 철거 가능하도록 중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자고 공문 보내면 되죠. 아니요, 입대기 구성하자마자 첫날에 바로 1호 문서를 보냈습니다. 애들 볼모로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의 고개 등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상사가 나기 전에 해당 지자체가 조속히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우입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에는 요즘 음성 기능이 더해진 비상벨까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 가서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쫓기듯 걷는 여성, 비상벨을 연신 누릅니다. 네,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 위로 보시는 CCTV가 실시간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는 비상벨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상벨 설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만 13,000여 개. 그런데 현장에서 눌러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불렀지만 안에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관제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밖에서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피커 나쁜 거예요. 네. 오원춘과 박충봉 사건이 일어난 곳과 인접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눌러봤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받은 비상벨은 지난해 수원시에만 110여 개, 10개당 1개꼴입니다. 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지가 않는 건가요? 누르면 이렇게 안 되는 오랫동안 거예요? 누르면 벨소리가 오랫동안 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네,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의 높이를 한번 보면 170cm가 됩니다.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벨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비상벨 주변 환경도 문제입니다. CCTV가 설치된 이곳에도 저렇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 차가 전방을 가로막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와 파리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돌아서서 보니 이번에는 쓰레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 장소로 쓰이는 곳에 비상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비상벨은 다행히 차나 쓰레기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이런 난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누르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시선 컷으로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드셨나요? 그러면요, 저희가 네. AS팀에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관제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이곳 직원들이 응대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곳 직원들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지난 9년간 비상벨을 통한 위험이나 사고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상벨 설치에 드는 비용은 평균 50만 원. 경기도에서만 64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상벨을 철거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에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 유무를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비상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비상벨. 더 이상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주변 정리와 함께 신속한 보수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호입니다. 지하철이 생긴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1974년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부터죠.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 안팎의 균열도 생기고 승강장 곳곳이 폐기도 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을까요?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출구 계단이 군데군데 금이 가고 깨져 있습니다.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생긴 곳도 곳곳에 눈에 띄고 갈라진 외벽은 손으로 건드려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승객들이 오가는 승강장 바닥과 연결된 외벽도 곳곳이 갈라지고 깨져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의문역 앞 출구입니다. 1980년도에 지어져 올해로 37년째가 된 역사인데요. 처마 위쪽을 보면 이 콘크리트 조각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서 자칫 지나는 행인 머리 위로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뒤쪽으로 와서 살펴보면요. 이 기둥과 천정, 콘크리트 조각들이 곳곳에 떨어져 나가 있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 상황은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객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승강장 내부에도 곳곳에서 균열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승강장과 연결되는 바닥엔 금이 생겼습니다. 그 쇠면 같은 게 좀 갈라지면 그거 뭐 막말로 땜빵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붙어서 안 가요. 먼 발치 떨어져서 가는 거죠. 1979년 지어져 올해로 38년째를 맞는 또 다른 1호선 역사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 명에 이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위해 승강장 출입문과 맞닿는 곳마다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에 검은색 고무 발판이 깔려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승강장 곳곳에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갈라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한 30년 되면은 이게 다시 재개발하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노후화된 것 같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깔끔하게 좀 정리된 그런 시설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 구간과는 떨어져 있어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승강장입니다. 이 바닥에는 이렇게 고무 매트가 깔려 있고요. 이 고무 매트 아래에는 나무 판자가 덧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 상황이 어떤지 한번 관찰 카메라로 살펴보니까요. 콘크리트가 깊게 패이고 떨어져 나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릴 경우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다중이용시설인 역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신임문역과 광운대역 모두 지난해 기준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붕괴 의미나 이런지 있는지 안전한지 그 시설물에 대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사 준비 차원에서 나눈 거고요. 향후에 다 보완이 될 거고요. 서울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800만 명에 이릅니다. 노후 지하철 역사에 대한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